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8분부터 인사드립니다.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쉬고 왔더니 적응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도 있고 오늘이 월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라는 사실도요. 중요하네요. 네, FOMC가 또 새벽에 진행이 됐죠. 파월의 입에서 일단 금리 인상은 배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말이 나온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국채금리는 4%대로 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징주로 본다면 이 엔비디아부터 해서 AMD,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까지 AI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오늘 국내 증시의 타격도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정말 소화할 게 많습니다. FOMC 내용도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오늘 있을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2차 세미나를 앞둔 시장의 해석도요. 여러 내용을 같이 고민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마지막 거래일 분위기 어땠는지 점검해 보시죠. 4월에 마무리 장이었습니다. 그날 정강 후약으로 끝이 났어요. 장 출발은 괜찮았었는데 장 후반에 상승분을 반납했고요. 코스피는 겨우 상승을 지켜낸 0.1% 상승, 코스닥은 0.09% 하락으로 전환한 채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날은 경계감이 짙었어요. 5월 1일 휴장을 앞둔 경계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FOMC 내용을 앞둔 경계감이 있었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감도 같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나왔고 OP 흑자 전환 이슈 속으로 삼성전자는 나름 버텼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5원 올랐다라는 것도 이날 장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했죠. 여전히 시장은 순환매 흐름을 보여줬고 순환매 수혜를 받아가는 쪽은 명분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명분이라는 것은 이슈가 있거나 혹은 실적이 괜찮아졌거나 아니면 이벤트를 앞뒀거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화학 섹터가 그 순환매의 관심에 들어와 있죠. 그 전 거래일 화학 섹터는 순수 화학주가 올랐습니다. 낙폭 과대였고 실적이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자극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 마지막 거래일 4월 30일장에서는 화장품주가 화학 섹터 내에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타이거 화장품 ETF가 4% 이상 뛰었는데 이날 순환매 명분을 준 것은 바로 전 거래일에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내놓고 시간외에서 강세 흐름 기록하면서 아모레퍼시픽이 이날 또 추가 급등을 보였어요. 최근 6거래에 연속해서 양봉을 기록하면서 강하게 질주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다른 화장품 중소형주 대비해서 못 갔다라는 것과 최근에 매출 국가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북미 매출이 꽤나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다라는 점, 새롭게 중국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아모레퍼시픽을 달리 보는 시각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날 아모레퍼시픽과 다른 화장품주 전반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쪽이 중국, 일본, 한국 다 연휴가 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때 관광객이 많이 와서 화장품 소비를 더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작용된 거죠. 때마침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도 괜찮았습니다. 4월 차이신 제조업 PMI, 국가통계국 PMI 제조업 지표 모두 예상을 상회하면서 중국 관련 센트 개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화장품의 뒤를 받쳐주고 있네요. 이날 여행항공도 방한객이 꽤 많이 회복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는 그날 새벽 테슬라가 15% 급승했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모멘텀 받는 종목들 강했어요. 슈어소프트테크가 19%, 그리고 라이콤 등의 종목들도 급등했고요. 애플이 이벤트를 앞두면서 애플과 테슬라가 이날 같이 강세를 기록했었죠. 애플 관련주들도 일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애플에 대해서 자세한 브리핑 전달 드릴 거고요. 셀트리온 그룹도 진펜테라 이슈 속에 상승하는 등 바이오주도 괜찮았고요. 이날 방위산업주는 하락 쪽에 가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닝 쇼크 영향에 방산주 센트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날 나쁘진 않았으나 그렇다고 좋은 것도 없었던 그런 장 속에 화장품주가 강했다, 이렇게 기억되는 4월의
마지막 거래일 이었네요. 자, 이제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러나 이벤트의 달로 기억되는 금융시장입니다. 변수가 많은데요. 일단 오늘만 해도 FOMC 내용과 밸류업 관련해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하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HD 현대마린솔루션이 5월 8일 상장하고요. HLB 생명과학 유상증자 이슈 5월 8일 있죠. FDA HLB 신약 허가기일도 5월 16일. 5월에 개별 종목으로도 체크할 내용이 참 많고요. 섹터로 봐도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우주항공 이슈, 자동차 쪽, 바이오 쪽 살필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은 5월 7일 애플의 스페셜 이벤트 이슈 있을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5월 이제 중후반의 일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한 뉴스는 좀 잠잠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5월에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실적이 조만간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하셔야겠죠. 자, 5월 저희가 소식들 꼼꼼하게 정리해서 전달 드리면서 같이 호흡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은 실적의 힘을 볼 수 있었던 장이었습니다.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에 따라 주가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이죠. 그날의 실적 특징주들 꼽아보면 삼성전기, 그 전 거래일에 시장에 관심이 이랬습니다. 실적이 이랬습니다. 라고 그날 아침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이날 반응을 보여줬어요. 삼성향 카메라 모듈 매출이 늘었고 AI 서버와 전장용 고부가 제품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점에서 주가 3% 상승 나타냈죠. 최근에 나름 회복 기조를 보입니다. 앞서 봤던 아모레퍼시픽의 급등도 있었고요. 금호타이어 역시나 영업이익이 컨센을 상회하면서 올라줬죠. 반면에 빠진 쪽이요. 현대오토에버가 4% 이상 밀렸습니다. 단가 협상 미완료로 인해서 일부 프로젝트 매출이 2월됐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도 그 전 거래일 시간 외에서 이미 하락을 했죠. 적자 전환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7% 급락했는데 연간으로 봐도 적자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날 하락 특징주로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9%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요. 폴란드 수출 물량이 미반영되면서 그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2분기부터는 자주포 수출이 폴란드, 루마니아 등으로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같이 나왔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 내놓고 나서 1시 반경부터 급격하게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건 다른 방산주들도 자극했습니다.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같이 밀렸죠. LIG 넥스원도 6%, 한국항공우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내놓고 1시 반경부터 같이 낙폭을 키웠었는데 2시 조금 넘어서 한국항공우주가 또 실적을 내놨어요. 한국항공우주 실적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나마 낙폭이 좀 제한됐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증권가 보고서가 오늘 아침에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상상인 증권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26만 원으로 되려 목표가를 올려 잡았고요. 한국투자와 이제 상상인에서 한국항공우주는 6만 7천 원에서 6만 8천 원의 목표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방산주가 요즘 살짝 센티 흔들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 목표가 상향 등에 힘입어서 좀 괜찮아질지 지켜봐야겠고요. 시간 외 실적 뉴스로는 호텔신라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시간 외에서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 정도 밀렸죠.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오늘 아침 기준 2개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호텔신라는 좀 주의하시면서 보셔야겠습니다. 자, 반면에 5월 2일자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나온 증권사 보고서 내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언급된 보고서는 이 정도였습니다. 두산퓨얼셀 하나증권에서 목표가 2만 5천 원, 며칠 전에 10% 이상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전 거래일에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이 그리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YOY 기준으로. 그런데 컨센은 상회했다라는 것이고 2분기에 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성물산, LX인터, 파트론, 그리고 삼성 SDI 등에 대해서 나름 앞으로의 실적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같이 추가됐기 때문에 보유자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삼성 SDI 목표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런 IT 부분 전지가 수익성 개선에 한몫을 했다라고 의견을 냈고요. 그동안 보수적인 캐펙스 전략을 썼기 때문에 안정적 이익이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 종가가 43만 원인데 목표가를 81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네요. 조금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증권가의 보고서들 정리했고요. 자, 오늘은 새벽에 FOMC 결과 이제 소화하는 장이 될 겁니다.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6회 연속해서 동결했습니다. 성명서 앞단에 추가된 내용은 이거예요. 인플레이션 2% 진전까지 부족하다. 인플레이션의 진행 속도가 완화되는 속도가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추가됐고요. 더 큰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인하가 없다라며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누르는 내용은 여전히 유지가 됐습니다.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내다봤고요. 이번 5월 FOMC가 기억에 남을 수 있을 이슈는 바로 이 QT 테이퍼링이 되겠죠. 대차 대조표 축소 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QT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잊고 있을 수 있어서 간략하게만 정리합니다. 연준이 매입한 채권이 만기가 도래할 때 그것을 재투자하지 않거나 혹은 만기 전에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죠.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과 함께 긴축의 수단으로 써왔었습니다. 연준은 2022년 6월부터 해서 월 600억 달러 규모의 국채에 재투자하지 않으며 매각하는 흐름을 보여왔었죠. 그런데 문제는 고금리 상황과 이렇게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이 만나면 시장에 충격이 크게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QE를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 흡수 정책이 다시 돈풀기로 돌아서는 최악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아서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는 데다 QT까지 강력하게 할 경우는 되려 이게 QE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인 거죠. 그러면 또 돈을 푸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번 나름 결단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국채 재투자 한도를 월 600억 달러에서 월 250억 달러로 낮춥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부분이나 30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출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 더 큰 폭으로 낮췄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연준의 좀 비둘기파적인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내용을 곱씹어 본다면 결국 이 말은 쉽게 생각해서 긴축을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 QT 속도를 조절하는 것, 결국 금리 인하 시점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FOMC 내용에 환호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그리고 연설 등의 내용을 살폈을 때는 심플하게 이걸로 정리가 됩니다. 인상 우려도 인하 기대도 모두 낮췄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인상 우려를 낮췄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일시적으로 나름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현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다. 결국 인하에 대한 기대도 같이 낮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기 둔화 이슈가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일단은 시장의 걱정을 살짝 눌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장 막판에 변동을 보였죠. 금리 인상 고려하고 있지 않아 하며 올라가다가 근데 금리 인하도 아니래 라며 진정을 찾아가는 모습, 결국에는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위에 써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쉬고 있던 4월 30일 뉴욕장이에요. 결국 나스닥과 S&P 500은 이 거래 연속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4월 30일경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가 소환이 됐습니다. 임금이 올라가고 있네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되면서 인플레 우려를 자극했고 금리도 뛰었고 경기는 둔화되고 있다라는 지표로 인해서 불안감에 하락했고요. 2일차인 5월 1일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FOMC 내용을 소화한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 이건 긍정적인데 고금리를 오래 유지한다라는 이슈가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상승분을 좀
뱉어내는 흐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발표되는 데이터들일 겁니다. 고용 데이터 등이 어떻게 나오는가도 중요할 텐데 일단 미국의 민간 ADP 고용 같은 경우는 예상을 상회했는데 졸츠는 또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상충되는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것은 이제 3일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될 겁니다. 결국 주 후반으로 다시 한번 공이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4월 ISM 제조업 PMI는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유가는 지정학 리스크가 좀 완화되니까 3% 급락하며 7주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자, 종목도 특징주가 정말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빠진 쪽의 종목이 좀 더 눈에 띄네요. 급락이 나왔습니다. AMD. 호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이슈, 매출 쪽도 살짝 성에 차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9% 하락했습니다. 빅테크가 자체 생산하는 칩들에 대한 리스크도 거론이 되면서 AMD, 엔비디아 등이 밀렸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제 저전력 시스템, 액침 냉각 관련한 대표 종목이기도 한데 EPS는 예상을 상회했지만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러면서 14% 급락. 예비치 발표하지 않겠다라는 이슈 이후 계속해서 다시 급락했다, 회복했다, 하락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인 거죠. 컨콜에서는 그래도 마진율이 증가할 거다라며 좀 수습하는 내용이 나왔으나 일단 주가는 빠졌습니다. 스타벅스는 창립 이래 일간 기준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네요. 15% 급락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이슈 속에서 스타벅스가 특정 국가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루머 등이 돌면서 불매 운동이 있었고요. 그런 타격이 좀 있지 않았나 파악이 됩니다. 실적 부진 이슈 속에 16% 정도 급락했네요. 결국 미국도 실적에 울고 웃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졌고요. 아마존은 호실적 내놓고 주가 올랐습니다. 핀터레스트 급등 나왔고요. 화이자 역시나 6% 상승, 듀폰도 가이던스 상향에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스타벅스 등은 하락했고요. CVS 헬스케어도 일단 16% 급락,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도 15% 하락하면서 실적이 기대를 충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계속 실적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퀄컴이 실적 내놨는데 장중에는 1% 빠졌다가 컨센 대비 다 상회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시간 외 3% 상승 흐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종목이죠. 그래서 그나마 이것이 좀 위안이 돼줘서 반도체 쪽을 방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외 이슈 속에서는 달러엔이 157엔에서 154엔까지 뚝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엔화 강세가 3분여 만에 나타났는데 일본 측에서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엔화의 움직임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이 끝났죠. 그러면 수출 데이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4월 수출액 괜찮았고요. 반도체, 자동차, 화학 쪽의 개선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 4월 22일경에 전해드렸던 20일까지 수출 데이터와 좀 유사합니다. 블랭크 마스크, SNS텍, 또 펠리클, SFT 거, 쿼츠 쪽, 인터페이스 보드, 프로브 카드인 TSE 것 이런 것들의 수출 증가가 좀 눈에 띄었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는 원료 의약품, 필러, 미용기기, 비올 쪽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TNL, 창상피복제는 수출 증가에서는 빠지지 않고 매달 등장을 하고 있어요. 괜찮았다라는 거고요. 안테나 쪽, 인텔리안테크, 유압실린더, DY 파워 수출도 좋았습니다. 화장품, 라면도 괜찮았는데 소형 변압기 수출이 정말 좋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만 대형 변압기는 이번에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변압기 종목 쪽으로 좀 압축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장비 쪽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수출 데이터가 괜찮게 나오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박앵과의 연결고리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2분기 HBM3 12단 제품 양산에 돌입한다라는 뉴스가 4월 30일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주문형 제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것을 양산한다라는 것은 결국 엔비디아의 납품을 공식화한 게 아니냐라는 기대를 좀 자극하고 있어요. 만약 이 이슈에 초점이 맞춘다면 HBM 쪽일 것 같고요. 그리고 칩넷 경쟁, 첨단 패키징 기술이죠. 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해서 관련한 기업들 일부 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온디바이스 AI 폰 이슈가 계속해서 기대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개별주 쪽에 애플과 연관도 있는 기업들 살짝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성 AI 쪽에서는 브릿지텍 또 미디어젠 등이 있을 거고요. 저전력 반도체 온디바이스 AI에 초점이 맞춘다면 제주반도체, 그리고 애플향 고성능 PCB 쪽으로 보면 태성 등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폭스콘 쪽에 매출이 있는 업체라서 같이 넣어봤고요. 그 밖에는 완전한 개별 뉴스입니다. 미국 미디어와 테크 기업 간에 서로 이제 저작권 싸움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비플라이 소프트, 뉴스 저작권 유통 소프트웨어 업체죠. 자이언트 스텝 IP 솔루션 업체로서 넣어봤고요. 마리화나가 이제 타이레놀과 같은 수준의 약물로 재분류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제 대마, 마리화나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요. 마리화나 관련주로 이 정도 시장이 분류하길래 적어봤고요. 미국과 필리핀이 니켈에 대한 중국 독점을 견제한다라는 내용이 들려와서 필리핀과 함께 니켈 원광 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일단 적었습니다. 제이스코 홀딩스, IM 등 확인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이거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한국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내용 있고요. D&D 파마텍 신규 상장 종목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이 쏟아지는 오늘 오전에 하이브 실적도 예의주시하시죠. 그리고 애플 내일은 고용 동향 보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호흡하면서 전략도 챙겨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 잡아주셨나요? 네, 오늘은 아이폰부터 해서 OLED 디스플레이까지 좀 준비해봤습니다.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애플의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요즘에는 좀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애플 일단 작년에 거의 $200 가까이 됐던 주가가 지금까지 15%가량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새벽에도 $169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5월 2일에 이제 곧 실적이 나옵니다. 근데 실적 발표 앞둔 상황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1분기에 아이폰의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른 이런 시장 점유율 하락의 우려는 주가에 이미 좀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중국의 기기 교체 시기가 좀 도래한 만큼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특히나 번스타인 쪽에서는 지금 같은 공포에 살아라는 이야기를 했죠. 6년 만에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낙폭과대나 아이폰 15의 판매가 부진했고 중국 쪽에서 매출이 많이 둔화하긴 했지만 9월에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출시되면서 굉장한 호재가 될 거다라는 게 투자 의견 상향의 이유였습니다. 자, 올해는 AI가 애플에게 있어서 뭔가 반등의 날개를 좀 달아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제일 주목이 됩니다. 삼성과 구글 같은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이 먼저 잇다퉈서 스마트폰에 AI를 접목을 시켰죠. 그러면서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크게 이쪽에 뭔가 관련된 이야기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나왔다라고 한다면 연초에 컨퍼런스 콜에서 AI 분야의 투자 확대하고 올해 관련된 계획 내놓겠다. 이 정도 멘트에 그쳤습니다. 우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이 구글과 오픈 AI와 함께 아이폰 등의 기기에 AI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일단은 오픈 AI와 논의가 재개가 됐다라는 소식 전해졌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JP모건에서는 애플의 AI 도입이 어떤 의미냐 하면 과거에 5G가 도입됐을 때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교체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웰스파고 측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차기 아이폰에 AI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AI 지각생인 애플 5월에는 역전을 노릴 수 있을까요? 5월 7일에 신제품이 나옵니다. M4 칩을 탑재한 그러니까 처음으로 AI 칩이 들어간 새로운 아이패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11인치, 12인치 OLED로 더 슬림한 베젤과 더 얇은 디자인을 갖췄
갖췄다고 하고요. 아이폰과 애플워치 외에 제품에 처음으로 또 OLED 화면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제품들 공개될 예정이고 6월에 있을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도 AI 소프트웨어가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삼성과의 경쟁 구도가 언제쯤 가닥을 잡을지도 이제 대충 나오게 되겠죠. 블룸버그 쪽에서는 아이폰 16 이제 오픈 AI와 논의 재개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AI 기술의 접목을 바탕으로 해서 애플이 재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지금 구글이나 오픈 AI와 함께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 빅테크들의 연합이다 해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 관련된 이슈가 다시 또 불거질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024년에 OLED 발광 재료 보고서 좀 볼 텐데요. 이 뉴스 때문에 지난 화요일에 보시는 것처럼 OLED 관련주들 일부가 많이 올랐습니다. OLED 발광 재료의 수요량이 크게 늘어날 거다. 연평균 거의 8%씩 성장할 거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A 보급형에 리지드 OLED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리지드라고 하면 휘지 않는 OLED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출하량 많이 늘어났고 애플도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아이패드부터 OLED 탑재 또 새롭게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OLED 발광 재료의 전체 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한국과 중국의 패널 업체들 구매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가져보자라는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그동안 정말 많이 빠졌었는데 좀 체크해보자. 3월에도 저희가 브리핑 전해드렸었거든요. 결국 더 보고 또 봐야 하는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아바코도 이제 선익 시스템과 함께 중국 BOE 향으로 해서 제품용 8.6세대 OLED 진공증착 물류 장비 수주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증착기를 제작하고 아바코는 관련된 물류 장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3월 말에 이미 전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실제로 4월 29일에도 시세 나와서 또 추가 상승 가능할지 그 부분 보자 얘기 드렸는데 4월 30일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선익 시스템 12% 넘게 올라갔고 동아엘텍 최대 주주죠. 3% 정도 올라갔고요. 아바코도 마찬가지로 4%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좀 관련된 뉴스 속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대장주들은 어떨까요?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흐름을 좀 볼 텐데 애플이 2분기에 이제 11인치, 13인치 OLED 아이패드 프로 출시한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2월부터 5월까지 13인치 OLED의 출하량이 더 넘을 것으로 11인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2종을 양산하기 때문에 점유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 OLED 층을 이제 두 층으로 쌓는 투스택 텐덤 구조 형성에 약간의 난관을 겪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관련한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가량 주가 내려왔다가 최근에 9% 정도 올라오면서 약간 지금 바닥 벗어나는 흐름들 체크되고 있거든요. 앞서 보셨던 작은 디스플레이 이외에도 대장주도 좀 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수행커의 또 보기 체크해 볼게요. 타이어는 워낙에 여러 차례 얘기 드려서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요. 타이어 관련주들 실적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SUV에 들어가는 큰 타이어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비싼 타이어가 잘 팔렸기 때문이고요. 금호 타이어 먼저 실적 냈는데 잘 나와서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동종 업종 내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이익 모멘텀 상승 동력이 지속될 거다라는 게 증권가 의견이고요. 4월 30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넥센 타이어가 오늘 실적 나올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잘 나올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4월 들어서 다시 또 타이어 관련주들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있는지 궁금하고 타이어 관련주가 또 부담이 된다면 석유화학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가운데 스판덱스 시장의 회복으로 인해서 효성 TNC 이런 종목들도 실적 좋습니다. 기대감도 있고 스판덱스의 공급 과잉 이슈 중국 쪽에서 해소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효성 TNC 같은 종목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여다볼 내용이 참 많습니다. 부지런히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새로운 분과 인사 나누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저에겐 새롭지 않지만 이 시각 시청자분들에게는 새로울 수 있어요. 메리츠증권의 임성우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랑 10시 잔금 해제를 통해서 호흡을 맞추셨고 그동안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투자 뉴스로 또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일단 시장 조금 어지러운 시기에 이제 첫 방송을 하시게 됐어요. 오늘 또 밸류업 이벤트도 있고요. 밤에 반도체 쪽도 흔들림이 있었어요. FOMC 내용도 소화해야 합니다. 5월 전략을 어떻게 짜시는지 시장 전략 먼저 알려주세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던 FOMC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QT 감속이라는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더 큰 규모로 QT 감속이 발표가 됐거든요. 6월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그 뒤이어서 사실 뉴스가 또 나왔는데 재무부에서 채권 바이백이 발표가 됐어요. 예정돼 있던 거긴 한데 마침 FOMC에서 QT 감속과 같은 타이밍에 재무부의 바이백 발표가 됐다는 점은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 양쪽에서 모두 유동성 완화 쪽으로 지금 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이벤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일부 우려하던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모두 파월이 일축을 했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저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파월은 정책 자체는 그런데 사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을 결정한다고 계속 말을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시장이 유가와 농산물이 모두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유가는 80불 밑으로 빠졌고 농산물도 사실 지난 5개월 동안 10% 이상 전체적인 종합 지수가 10% 이상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향후에 물가 둔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월도 정책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정책적으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더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벤트 자체는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FOMC는 긍정의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주셨어요. 말씀 너무 잘해 주셔서 저도 쏙쏙 이해가 됐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장이 다 같이 상승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 AMD,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스타벅스 이렇게 급락하는 큰 종목들이 꽤 많았던 겁니다. 특히나 반도체 빅테크 쪽에서요. 이거 어떻게 해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영향도는요? 사실 기업별로 그 비즈니스 영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적들이 조금씩 그 색깔이 다르게 나오고 있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퀄컴은 사실 또 굉장히 좋은 가이던스를 줘서 지금 실감으로 오르고 있고, AMD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장악한 GPU 시장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직 그게 제대로 빠르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좀 시장에서 실망을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AI 산업의 발전이라는 이 큰 방향은 전혀 바뀐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큰 그림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부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너무 일일비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리고 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네. 그동안 잔금 해제 통해서 반도체 쪽 종목들을 정말 많이 소개를 해주셨고 다 상승률이 좋았단 말이죠. 그럼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으로 일단은 전체 그림은 잡고 가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AI 쪽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이런 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의 실적이 좋고 이들의 가이던스가 좋기 때문에 네. 그 밑에 소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이런 부분들은 약간씩 속도가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요. 큰 그림을 보시면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질을 봤을 때는 네. 여전히 긍정적이다. AI 스토리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고 잠시 후에 픽 종목도 반도체 종목이니까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주요 일정 중에 하나가 바로 밸류업이에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2차 세미나가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은 또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네, 오늘 이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는데 사실 밸류업의 가장 큰 수혜라고 이제 언급되는 sek터가 자동차하고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들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어떤 획기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세론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가지고 추격 매수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좀 관망
자세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 예측하고 이제 대비하기보다는 일단 이후에 대응을 하는 쪽으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얘기 주셨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갈게요. 애플 이제 5월 7일 또 스페셜 이벤트가 있어요. 거기서 새로운 아이패드 제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OLED 쪽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애플이 18개월 만에 아이패드 신제품이 공개가 되는 건데요. 사실 아이패드가 신제품이 이렇게 오래 공개가 안 된 적이 없었는데 네. 새롭게 공개되는 만큼 이제 OLED라는 새로운 이제 디스플레이를 갖고 나오고요. 그리고 AI 칩 약간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M4가 적용됐을 거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OLED에 대한 시장, 이게 애플이 아이폰과 이어서 아이패드에 이제 OLED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OLED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수년간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올해 자체는 초기이기 때문에 아이패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올해 자체만 너무 크게 성장률을 기대를 높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모든 종목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번 아이패드 OLED 적용해서 새롭게 적용되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예, 투스택 텐덤이라고 이제 쌓는 거죠? 네, 층이 두 층으로 쌓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들어갔던 소재가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덕산 네오룩스 같은 이런 소재를 좀 과점적인 위치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재사도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왜 덕산 네오룩스입니까? 네, 아무래도 덕산 네오룩스가 이번에 그 투스택 텐덤에서 새롭게 들어가는 층에 그 중요한 소재를 제가 공급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 소재 OLED 소재 쪽에서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OLED 사이클에서 또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대장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돌발 질문도 좀 편안하게 던질 수 있는 건 그만큼 좀 디테일하게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인데 일단 그 OLED 쪽은 장기 관점의 대응이고 덕산 네오룩스 소재단의 종목으로서 좀 관심을 둬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실적 특징주들 앞서 브리핑을 통해서 정말 다양하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좋았던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삼성전기 등등이 있었고 타이어 쪽도 그랬고요. 나빴던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 등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징주 하나 골라서 이 종목은 좀 지금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게 있다면 말씀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삼성전기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이번 실적 발표 이전까지 그 어닝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상향 조정이 됐던 게 1,700억 정도까지 상향됐었는데 네. 결국 발표된 거는 1,800억, 그보다 더 높은 실적이 결국 나왔죠. 근데 이번 실적이 왜 잘 나왔는지는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갤럭시 S24가 잘 팔리고 있고 거기에 또 고화소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폴리드 좀 그런 모듈들을 이제 전기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LCC의 AI 사용처 확대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MLCC 업황이 아직 그러니까 IT나 PC, 스마트폰이 아직 크게 회복된 상황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보수적인 이제 시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 삼성전기 실적에서 AI와 이 전장, 새로운 신규 산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믹스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네, 거의 이제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 2분기, 3분기 가면서 계속 MLCC의 AI 용처 확대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워딩을 주셨어요. AI PC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나올 텐데 이 AI PC에 들어가는 MLCC와 FC BGA 기판의 성장률이 올해 2배 이상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그 강한 숫자를 좀 언급을 해주시면서 기대감을 좀 갖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의 실적은 올해 분기별로 계속 기대를 좀 가져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MLCC라는 게 결국 전력을 관리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최근에 AI 산업에서 가장 큰 화두가 전력 효율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력 관리에 있어서 필수가 되는 부품이 MLCC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기는 모든 AI 산업에 있어서 서버든 스마트폰이든 자동차든 PC든 다 들어가는 그리고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제품이라서 이 삼성전기의 올해 실적이나 이 주가를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뉴스 정말 많았고 갖고 있는 사업부도 다 매력적이었는데 못 갔었기 때문에 무거운 삼성전기 매력 없다 뭐 이런 평가도 꽤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이번 실적에서는 AI 쪽 관련해서 명확한 믹스 개선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해보자. 지금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삼성전기 저희 기대하면서 체크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과연 오늘 저희와 앞으로 투자뉴스 7 함께 하시면서 이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픈하는 종목이 무엇일지 열어볼게요. 삼성전자 HBM 공급량 확대 최대수의 장비사는 지금 핫한 거 다 들어갔어요. 삼성전자, HBM, 장비사. 어떤 업체입니까? 네, 사실 장비사가 아니고 소재사인데요. 소재사요? 잘못 네, 들어갔군요. 네,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그 삼성전자도 며칠 전에 실적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 삼성전자도 전기처럼 굉장히 워딩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삼성전자답지 않은 어떤 그런 컴퍼스 콜이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자사의 HBM 생산량이 올해 작년 대비 3배가 늘어날 것이고 이미 공급사와 협의가 완료됐고 이 부분은 25년에는 올해 대비 또 2배가 늘어날 것이다. 이 부분도 협의 중이다. HBM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낸드 쪽에서 제가 이제 10시에도 낸드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 AI 수요가 굉장히 낸드 수요를 굉장히 자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AI향 SSD 수요가 전년 대비 80% 증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QLC 낸드, 이 QLC라는 건 이제 내층으로 쌓은 낸드인데요. QLC SSD 수요가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만 3배.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도 아니고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3배 증가한다는 굉장히 강한 그 예상치를 삼성전자에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HBM하고 낸드 두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이 두 카테고리에 모두 수혜를 보는 회사가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 삼성전자 HBM에 들어가는 그 CMP 공정에서 슬러리를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낸드에 들어가는 에천트 소재, 이 식각 소재를 또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이 강력한 올해부터 이어지는 이 실적 상향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오롯이 받는 회사가 솔브레인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D램, 낸드 쪽에 양쪽을 모두 잡고 있는 소재로서 솔브레인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낸드 박사라고 해도 될 만큼 낸드 얘기 정말 많이 주셨고 TSE 잔금 해제 통해서 뭐 일주 사이 한 50% 이상의 상승을 내주기도 하셨는데 솔브레인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럼 가격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네, 지금 30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저는 40만 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40만 원 네. 이상의 목표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40만 원 부근에 도달할 경우 다시 저희 AS에 나가도록 할게요. 물론 급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AS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정말 재미나게 편안하게 전략 주셨네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